네, 안녕하세요. 영화계 183화. 저는 진행의 허효식이고요. 예, 안녕하세요. 김정훈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다룰 작품은 홍상수 감독님의 최신작 플립들입니다. 예. 기본 정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작과 각본과 감독의 홍상수, 촬영의 김형구, 편집에는 손연지, 음악은 김미르입니다. 개봉일은 2018년 10월 25일이고요. 예. 관객은 7,000명 정도 봤고요. 제작은 작년 9월에 했습니다. 그때 한 2, 3회 정도를 편성해서 했다고 해요.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촬영을 했다고 하고, 다른 영화들보다 좀 짧은 것도 그런 이유가 있지 않나 싶고, 그리고 영화 얘기하기 전에 네, 저희가 지금 한 주 미뤄져서 녹음을 하고 있잖아요. 원래는 지난주에 방송을 했어야 되는데 네. 그러지 못해서 한 주 걸러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본주의 세상에 살다 보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직장은 그만두고 팟캐스트를 할 수는 없잖아요.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예. 영화 이야기하기 앞서서 트리비아 한 가지만 소개하고 싶은데 원래 홍상수 감독에는 즉흥적으로 진행되는 게 되게 많잖아요. 예. 촬영 현장에서 벌어진 것 때문에 그렇죠. 시나리오가 바뀐다든지 이번 영화에도 그런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는데 미나 역할을 했던 그 공민정 배우가 예. 이 영화를 촬영하기 전에 감독님이 뭐 어떤 옷을 입고 올 건지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보내드렸는데 그때 마침 제주도 여행 중이라서 되게 편한 복장에 등산 가방을 메고 사진을 보냈는데 저 등산 가방 좋다고 네. 그것까지 메고 오라고 촬영 현장에. 그래서 대본을 받아보니까 아니 갑자기 유럽 여행을 간다는 말이 써 있어서 아, 나 유럽 여행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촬영을 했는데 첫날 촬영을 하고 3일 뒤에 다음 컷을 촬영했는데 유럽 간다는 건 뻥이었다고 하면서 들떴던 마음이 사그러들었다, 뭐 이런 트리비아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하자면은 네. 이 영화의 주인공은 아름이죠. 네. 근데 아름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김민희가 나온 모든 영화에서 김민희는 아름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추측하기로는 아름다워서 아름이 아닌가. 네. 그거 이상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신석호 배우 같은 경우에는 네. 그 극 중에 아름의 남동생으로 나오는 예. 신석호 배우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스텝으로만 역할을 하다가 예. 이번에 처음으로 연기를 하게 됐다고 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이번에 배우만 한 게 아니고 스태프로서도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 현장은 스태프보다 배우가 많은 현장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 이제 적은 인원을 가지고 영화를 찍는데 한 명이 이제 배우로 빠지니까 바로 이제 배우가 더 많아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관객과의 대화에서 아니 그럼 스태프하고 배우 돈 두 개로 다 받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확실하게 계산해서 쳐주셨다고 둘 다 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예. 네, 그 정도로 이야기 마치고 영화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화의 주된 공간은 카페 하나고 그 카페에서는 다라이에서 풀잎들을 키웁니다. 네. 그리고 카페 안에는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하는 대화는 누군가의 죽음에 대한 것이고 근데 이게 다이렉트하게 관객들에게 전달되는 게 아니라 듣는 이가 있어요. 귀동냥 하는 사람이 있죠. 그게 바로 아름이고 김민희죠. 아름은 카페에 앉아서 카페에 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염탐해서 들으면서 자신의 맥북에 기록을 하죠. 그러면서 소설인지 혹은 시나리오인지 모를 글을 써나가죠.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네. 카페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것을 받아 적는 아름이 있고 밖에는 플립들이 기다리고 있죠. 네. 그러니까 뭐 형식 자체는 짐자무 씨의 커피에 담배라는 영화랄지 또는 작년에 나왔던 한국 영화 더 테이블처럼 카페에서 테이블을 두고 두 사람이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방금 말씀드린 영화 같은 경우에는 각기 에피소드들이 독립되어서 나뉘어져 있는데 플립들 같은 경우에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이 있지만 네. 그것을 나름 듣고 해석하고 나레이션으로 이야기를 하는 아름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게 살짝 다른 면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도 흑백 영화예요. 사실 클레어 카메라가 먼저 찍혔고 그 다음에 그 후를 찍었잖아요. 네. 그 후 다음에 연작으로 흑백 영화를 찍었네요. 그쵸. 그 후 때도 약간 씁쓸한 분위기, 뭐 밤해온도 그랬지만 이번엔 드러내놓고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끌고 온 게 홍상수의 영화의 큰 변곡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 오수정
해도 똑같은 흑백 영화지만 더 이상 홍상수 영화에서 여자의 처녀성을 기뻐하는 남성상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됐어요. 네. 이제 쓸쓸한 정서로 대변되는 캐릭터들로만 구성되어 있네요. 네. 이번 영화는 특히 더 우울한 분위기가 내포되어 있기도 하죠. 밤의 해변부터 그런 정서가 관찰되긴 했죠. 네. 모친상이 좀 결정적인 계기가 아니었나? 그때부터 죽음에 대한 이야기도 좀 직접적으로 하는 것 같고. 홍상수의 영화는 코미디다라고 항상 생각을 했는데 더 이상 코미디로 보기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이번 영화에서는 코미디로 볼 만한 상황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 근데 전 보면서 존나 웃었어요. 아 그랬어요? 네. 아름이 호통치는 장면 제외하고도 웃을 게 많았나요? 네. 아 그랬어요? 아 왜냐하면은 어허. 이 영화의 구성 때문인데 이 영화는 내레이터가 작중에 직접 등장하는 영화죠. 그러니까 필터가 여러 개 있는 영화인데 일단 영화에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여러 커플들이 있죠. 그렇죠. 이 사람들은 외부를 의식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의식하는 거는 외부가 아니라 자기 앞에 있는 상대방 이 사람과의 대화에 몰두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건 순수한 대화가 아니라 아름이라는 필터를 거쳐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거지. 네. 아름이 옆에서 염탐하면서 듣고 있으니까 이게 순수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게 아니라 한 번 거쳐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거잖아. 이 사람들의 대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름이 이 대화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더 중요해진다는 거지. 그치. 쟤는 저기서 깨작대면서 이야기 듣고 있네. 쟤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쟤는 어떤 게 끌리는 걸까? 뭐 이런 게 궁금해지는 거잖아. 그리고 이 아름을 바라보는 영화 카메라의 시선이 또 있는 거지. 아름은 순수한 감독의 대변자나 오너케가 아니란 말이야. 오히려 감독은 아름을 이렇게 비치해놓고서 여기서 장난을 칩니다. 아름이 이 영화에서 관찰자로만 기능하지 않잖아. 사람들의 이야기를 엿듣다가 무슨 얘기를 그렇게 재밌게 쓰세요? 뭐 이런 질문을 받기도 하고 그치. 자기의 남동생과 올케가 될 수 있는 동년배 여성하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하고 뭐 이런 일상적인 찌질한 모습들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아름은 관찰자가 아니라 행위자란 말이지. 이 게임 안에서 참여를 하고 있는 플레이어란 말이야. 그리고 이 플레이어들을 관장하고 있는 카메라의 시선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센치하고 우울하고 갑갑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 보이긴 하지만 그걸 가지고 장난치고 있는 감독의 그 시선이 또 보이잖아. 자기 여자친구를 거기다 데려다 놓고서 미친년 만드는 게 얼마나 재밌었겠어. 마치 팀 버튼이 자기 마누라 엄청 이상하게 분장시켜서 영화에 매번 등장시키는 것처럼 그치. 그런 장난처럼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번 플립들에서 아름의 역할은 클레어 카메라에 나왔던 클레어의 역할과 약간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클레어의 역할은 카메라로 인물들을 사진을 찍으면서 그 순간을 포착한 다음에 어떤 형태로 사람들의 모습이 바뀌는가, 그렇죠. 존재는 어떻게 이미지화되는가에 대한 영화였다면은 그리고 클레어를 통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연결이 되고 그런 영화였다면은 이번 영화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름이 그들의 대화를 카메라가 아닌 맥북으로 사과도 존나 부각시켜서 찍어놨어. 그죠. 일부러 일기도 아닌 각본도 아닌 자기 혼자 생각하는 글을 적어내죠. 그렇죠. 그러면서 동떨어져 있을 것만 같은 인물들이 아름의 시선을 통해서 아름아름 연결된다는 것이 이 클레어 카메라의 클레어 역할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사실 관객의 시선이지. 관객들이 영화를 보면서 아름같이 생각할 거 아니야. 그렇지. 물론 그걸 대변해 주는 거기도 하고. 물론 관객 크리 소리 들으니까 맥북은 안 꺼내겠지. 머릿속으로 맥북을 끼적이고 있겠지. 키보드 치고 있고. 그치. 아름은 말하자면 영화에 뛰어든 관객이란 거지. 근데 이 영화를 밖에서 스크린에서 관찰하는 게 아니라 영화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 더 이상 중립적으로만 꼿꼿하게 있을 수 없어. 영화 안에 있는 인물들이 말을 걸어오기 시작하지. 그리고 영화의 일상들이 우리를 위협해오기 시작하고 영화를 끝나고 영화 안에 나가면 그런 것처럼 영화 밖과 영화 안을 연결하는 설정이라는 점에서 재밌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아름이 듣는 대화가 뭐냐 결정적으로 누군가가 죽었어.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각각 형태는 다르지만 여튼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죽었고 그건 자신들의 책임이라는 얘기야. 그것 때문에 죄책감과 회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연출을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쭉 이어지지. 듣다 보면은 이 사람들이 진실한 감상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자기 연출에 빠져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잖아.
정말 주군이가 슬퍼서 매몰되어 있다기보다는 자아도취에 빠지고 자기 과시하고 뭐 그런 것들이 보이잖아. 그런 것들이 또 재밌더라고. 극 중에 아름이 이야기하는 죽음을 이용해서 현재를 살아가는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네. 굳이 말하자면 그런 거지. 뭔가 이제 어떤 특정한 인물에 대한 낭만성. 근데 이 낭만이라는 건 그 인물이 진짜 소중해서 그리워서 하는 이야기라기보다는 자기가 그 인물을 추종한다는, 그리고 열망한다는 그런 감상에 취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잖아. 취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를 취해서 하는 거라고. 아마 그런 감각으로 영화를 찍지 않았나. 이 사람들이 얼마나 우스운가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거기다가 특히나 오버숄더 숏으로 그치. 촬영하기도 했는데 하필이면은 김명수 배우의 뒷모습을 되게 크게 담는단 말이죠. 그치. 그래서 생각해보면은 그 장면에서는 이유영의 얼굴이 아니라 김명수의 어깨나 그 뒷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가 좀 보였던 것 같고 더불어 카메라가 왼쪽으로 팬을 하면은 그림자로 보여주면서 사랑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그치. 그림자끼리 대화하는 식으로 이야기가 되지. 그쵸. 그 지점까지 가면은 이건 영화에서 나오는 인물들의 대화가 아니라 현실에 있는 그냥 누군가의 형태로서 의미가 더 넓어지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누군가의 너풀이나 메아리 같은 느낌이 나지. 네. 그리고 나는 김명수의 뒷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정확히는 카메라의 포지션 이거를 좀 더 드러내고 싶었다고 봐. 엿보는 듯한?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는 카메라가 몰래 엿보는 게 아니라 이 카메라 가지고 내가 엿보고 있는 거야 라는 거를 강조하고 싶었다고 봐. 그러니까 웃긴 거지. 사실 이유영 배우가 나오는 씬과 김민희에 대한 생각이 저는 좀 많이 스미스랑 달라요. 클리어 카메라 마지막 시퀀스 쪽에 보면은 김민희가 아름이 천을 잘라내면서 천 조각을 만들어요. 그때 조각을 보면 22조각을 냅니다. 그치. 그러면서 각기 조각마다 하나하나 다 이쁘다라고 이렇게 대사를 치죠. 이번 영화가 홍상수의 22번째 작품입니다. 하나하나 아름답다고 생각할 만한 각기 조각 중에 22번째 조각이 되는 거죠. 그 안에 김민희가 아름이 클레어의 역할로 들어가 있는 거고 저는 그래서 사실 아름을 오너케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감독의 시선이 크게 담겨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결국 아름을 살펴보자면 집에선 혼자서 글을 쓸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제 생각엔 관찰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글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결국 쓰는 것은 누군가의 이야기를 엿듣고 그 사람의 이념을 나름 추리하고 그 추리를 바탕으로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추리가 저 사람은 뭐 저렇게 행동하는 게 너무 잘못된 것 같다. 저 사람은 저런 행동을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렇다기보다는 그냥 그 이면을 한번 더 생각을 해보고 앞으로는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 그리고 저런 모습을 보니까 뭐 어떤 것 같다라고 하는 자기 생각을 단순하게 표현할 뿐인 거죠. 그게 가족이 됐을 때는 좀 더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홍상수가 왜 그렇게 영화를 찍어낼까? 자기 얘기를 섞어가면서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섞어대면서 자주 찾는 식당과 카페와 거리를 등장시키면서 왜 그렇게까지 영화를 찍는 걸까? 답은 나왔어요. 밤에 혼자 해변에서 문성근이 얘기했던 그런 거 사실 괴롭다. 근데 너무 중독돼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 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감독은 아름이 이야기하듯 혼자 방구석에서 글만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영화를 창조하고 자신이 조물주처럼 홍상수가 되려면 감독이 되어야 하거든. 영화를 만들어야 되고 영화 안에 있는 캐릭터들을 즉흥적으로 빨리빨리 뽑아내야 되거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아까 스미스가 얘기한 것처럼 관음하고 관찰하고 그 이면들을 혼자 생각해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아름이라고 하는 캐릭터는 홍상수의 오너케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름이 맥북으로 써내려간 그 글을 극중 인물들한테 보여줄 수는 없다. 창조주가 피조물에 대한 생각을 보여줄 수는 없잖아. 그렇게 하는 순간 피조물이 나는 이 사람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구나 라고 깨달을 수밖에 없는 이상한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이번 영화에는 사진기가 아닌 맥북을 들고 와서 글을 쓸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사진으로 찍는 순간 그 형태가 정지된 채로 박제되어서 보여주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사진을 보는 순간 해석을 요하잖아. 하지만 누군가 그 사람의 이면을 자신만의 생각으로 해석해서 글을 쓰는 순간 그것은 해석본 그 자체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을 아예 박제시켜 버리지. 내가 이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전에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해석 자체로
내가 바뀌어버리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 글은 더더욱 다른 사람한테 보여줄 수 없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은 사실 나는 이유영의 장면을 보면서 김주혁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 그랬던 이유가 뭐 남자친구니까. 그쵸. 사랑했을 뿐인데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그렇고 여태까지 22편의 영화를 찍으면서 단 한 번도 오버 더 숄더 숏을 쓰지 않았는데 그 장면만큼은 굉장히 특별하게 써줬단 말이지. 굉장히 특별하게 진짜 마치 장례식장에서 이유영이 그 자리에 앉아있고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을 뒤편에서 한번 쳐다보는 듯한 느낌으로, 그리고 그 대화가 인물들의 대화를 넘어서 그림자로 비춰지는 순간 이 영화에서 인물로만 머물지 않고 아예 현실로 확장시켜서 그 누군가로 바뀌어버리는구나. 이유영이 듣는 이야기는. 왜냐면 사운드는 살아남아 있으니까 형태만 그림자로 바뀌었을 뿐이지. 그런 쓸쓸함은 담아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장면이 김주혁을 추모하기 위한 장면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아름이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아름은 판단하고 단죄하지. 단죄하고 예상을 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섞습니다. 네. 왜냐하면 내가 만들어낸 창조물이고 내 창조물에 대한 에피소드들의 이야기거든. 그래서 아름은 그것을 이야기할 권리를 가질 수 있어요. 내가 창조한 것이니까. 내가 창조한 범위 안에 있는 것들이니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유영의 이야기는 자기가 창조하지 않았다고 취급을 하는 것 같아요. 자신의 영화 속 인물이 아니라는 듯이. 현실 속 상황을 가져왔다는 듯이. 그래서 분명히 같은 식당에서 같은 자리에서 아름이, 그렇게 귀가 밝은 아름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코멘트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운드만 남죠. 진짜로 사랑했습니까? 네, 뭐 진짜로 사랑했을 뿐이에요. 라는 이야기로.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는 김주혁의 죽음을 보면서 홍상수 본인이 자신이 끊임없이 영화를 창조하고 만들어냈는데 그 영화에 나온 등장인물 중에 김주혁이라고 하는 현실의 배우가 죽음으로써 자신의 영화 세계도 다시 한번 뒤돌아본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너캣라는 거는 홍상수가 안 들어갔다 이 얘기가 아니라 이제 투명한 관찰자가 아니라는 거지. 홍상수라는 사람 자체가 원래 자기를 갖다 놓고 그렇게 비틀고 왜곡하는 그런 사람인 거잖아. 그치. 그런 점에서 기존의 홍상수 영화들도 홍상수가 나오지만 사실 홍상수가 안 나오지. 투명인간 홍상수는 아니니까. 그치. 그리고 저는 사실 홍상수 영화 보면서 매번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게 좀 이해가 갔습니다. 뭐냐면 홍상수 영화에서 나오는 대화들은 현실에서 나올 법한 말로 이야기하잖아요. 문어체에 가깝고 뭐 했습니다. 다로 끝나는 말도 많고 되게 상투적인 표현도 많죠. 아, 참 아름답다, 이쁘다. 이번 영화 같은 경우에는 뭐 비범하다라고 하는 되게 상투적인 표현도 나오죠. 갑분싸되는 일침 장면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사실 이해가 안 갔어요. 그냥 뭐 재미 요소로서 아니 저 사람이 그냥 저렇게 하는 것을 즐겨하는 작법인가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이번 영화를 보면서 조금씩 왜 그랬는지 이해를 한 거는 홍상수는 항상 스미스도 전에 이야기했지만 이미지를 구체화시키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이미지를 프레임 속에 가둬놓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저 사람이다 라고 단정지어 보이고 싶지 않아 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이미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무언가를 표현할 때 여러 화려한 뭐 미사여구를 붙이고 더욱더 내밀하게 묘사하면 할수록 그 이미지를 벗어날 수가 없잖아. 그 말인즉슨 그것을 보는 관객은 그것 이상의 상상을 할 수가 없고 그것 이상의 해석을 가져갈 수가 없어. 그것이 얼마나 답답하고 함부로 대하는 거야, 그 캐릭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상투적인 표현으로 뉘앙스나 느낌만 던져줄 뿐이지 그 이상의 해석과 그 이상의 자유로운 느낌의 전달은 예쁘다는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고 파고 판다는 그 행위로 표현될 수밖에 없고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할 수밖에 없는 행위의 반복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확실하게 구체화해서 박제시킬 것은 무엇이냐? 영화 엔딩에서 말머리에 나오는 그 공간일 뿐이겠지. 그거 자체로 의미를 담기도 하지만 뭔가 인물이 박제되는 것과는 다른 의미를 가져가니까. 그래서 이번 영화에서는 인물들의 자유로운 생각과 이야기들, 정지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이미지들, 인물들의 대화를 보고 아름이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그것은 솔직히 아름의 생각일 뿐이지 우리들은 또 다르게 느낄 수 있는 것들이잖아. 그래서 영화 엔딩에 나왔던 사진이 점점 클로즈업 되면서 그 장소, 그 공간들만을 박제시켜 놓는 것이
홍상수가 여태까지 그런 작법을 왜 가져왔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는 장면인 것 같아서 저는 이번 작품을 통해서 홍상수의 세계에 대해서 조금씩 느낌을 이해해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더 해봤던 것 같아요. 홍상수 영화에서 언어는 상투적이기에 이질적이지 언어가 상황과 딱 붙어있지 않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상황을 낯설게 전달하는 효과가 있지. 비틀어 전달하고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에서 같은 걸 보면은 권혜호가 이자벨 비페르를 꼬시다가 문소리에 걸리는 장면이 있어. 네. 그걸 보면은 아주 상투적이거든. 당신은 거기서 뭐해? 웃기지 말고 빨리 올라오라고 무슨 얘기 한단 말이야. 드라마 작가가 그렇게 썼으면 작가 필력 존나 병신이라고 까일 법한 그런 대사들로 점철이 돼 있지. 근데 그게 그 상황을 재밌게 만들어. 왜냐면 너무 전형적이고 너무 상투적인 대화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인물들 사이에 느껴지는 그런 공기 그리고 그 감각을 다른 맛으로 전달하거든. 이 상황에선 절대 나와서는 안 되는 너무 뻔한 대사들이니까 오히려 통속적이고 정지된 듯한 그런 언어들이기에 이 상황을 좀 더 극적으로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하는 게 영화를 만들다 보면 그리고 혹은 영화를 보다 보면 영화라는 게 재생되다 보면은 결국은 관객은 감독이 될 수밖에 없다. 예수가 그러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이 뭐야? 귀 있는 자만 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면은 귀가 없는 사람인 거야. 그 말인즉슨 뭐야? 결국 귀 있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은 동일하단 거거든. 그 말을 이해하는 사람들끼리의 대화인 거고. 그 점에서 결국은 홍상수가 홍상수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이야기를 이해할 법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법한 사람들 사이에서 통하는 그런 인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그런 점에서 홍상수가 자기를 영화에 갖다 놓고 너드로 만들고 찐따로 만드는 거는 결국 관객을 그 자리에 갖다 놓고 바보로 만드는 거다. 그렇게 하면서 서로 공감대가 생기고 이 유대감이 생기는 거지. 너도 하늘 말라리야 뭐 이런 거지. 그런 점에서 홍상수 영화에서 관찰자로서 등장하는 인물들은 사실 홍상수와 우리가 일치되는 그 순간을 말하는 거다. 네. 이번 영화는 좀 더 깊게 죽음의 향기가 묻어나는 영화이기도 한데 많이 늙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아 그래? 네. 뭐 그래도 파릇파릇한 것 같은데 플립들처럼. 그건 비유로만 가져갈 뿐이지 더 이상 캐릭터들이 파릇파릇하지 않아. 은퇴한 사람이 나오기도 하고 옛날엔 나 감독이라고 소개하면서 무언가 하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그냥 이미 유명 감독이 돼 있거나 감독이 된 다음 얘기해도 단칼에 거절당할 뿐이고. 영화를 다루는 소재에 있어서 노년기를 맞이한 사람의 인상이 들긴 하는데 영화를 만드는 자세 자체는 아직도 팔팔하다. 계속 묵은 얘기만 하지 않는다. 1년이 지나면 1년 뒤에 이야기를 하고 하루가 지나면 하루 뒤에 어떤 게 달라졌는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감독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주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카페 이름이 하필이면 이드라라고 하는 것도 이유가 좀 있지 않나. 검색해보니까 뭐 그리스의 유명한 항구 섬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옛날에는 엄청나게 부흥했던 그러나 지금은 폐망에 가까운 상태인 뭐 되게 풍경은 쇠락한 공간이지. 네, 풍경은 되게 아름답다고 하더라고요. 마치 그런 공간을 지금 영화에서 본인을 빗대지 않았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각기 인물들도 비슷한 성격이고. 이번 영화의 특징을 하나 또 꼽자면은 음악이 아주 적극적으로 사용이 됐어요. 촬영 어떻게 했는지 물어보니까 실제로 촬영 현장에서 음악을 그렇게까지 크게 틀고 삽입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 네, 촬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삽입되어 있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그 테이블 위에서의 대화씬에서 나오는 음악들은 현장음. 네, 현장음이었고 배우들이 들으면서 뭔가 연기에 달라지는 게 있었나라고 물어봤는데 연기를 막상 할 때는 크게 인식을 못했는데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음악의 리듬이 내 대사의 흐름으로 조금씩 가져가기도 하고 다른 영화의 촬영과는 다른 느낌의 연기를 가져갈 수 있어서 뭔가 색달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음악을 적극적으로 썼을까라는 궁금증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뭐 1차적으로는 이건 영화일 뿐이야 라는 걸 보여주는 거기도 하고 당신들은 지금 영화관 와 있는 거지 진짜 세계에 온 게 아니다 라는 거를 환기시켜주는 거잖아. 그런 게 일단 하나 있을 것 같고 난 들으면서
할리우드 영화 생각나더라. 고전 할리우드 영화들. 고전 할리우드 영화들에서 쓰는 음악들 그대로 가져왔거든. 다 보면은. 그치. 그래서 보다 보면은 그 고전 할리우드 특유의 서사 라인이 있어. 기승전결이 있고 비극이 펼쳐졌다가 그게 절정에 도달했다가 그게 다 풀리고 해피엔드를 맞거나 아니면 뭐 누가 죽어가지고 뭐 비탄에 빠진 채 그게 끝나거나 그런 식의 고전 할리우드 흐름이 있거든. 근데 이거는 그거를 다 비껴가. 그치. 그러면서 빈정되는 듯한 느낌도 들고 영화를 좀 더 바깥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지. 영화 안에 밀착해서 관객이 이 영화를 보게 되는 게 아니라 영화 바깥에서 이런 거는 왜 넣었을까? 이 상황에서 왜 이런 위화감에 들게 했을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잖아. 무성영화처럼 연출을 하면서 실제는 무성영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한다 이거지. 나는 로엔그린도 그렇고 굉장히 음악으로서 대화의 분위기를 되게 주도하는 뉘앙스를 많이 가져갔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대화들이 되게 죽음에 관련된 거고 뭔가 노년의 회한 같은 거고 뭔가 잘 풀리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음악이 뒷받침을 해주면서 그 감정을 더 실어주는 대부분 아름이 해석하는 대화들이 그런 음악을 씀으로써 진행이 됐는데 유일하게 또 이번에는 또 이유영 그 씬만 대화 뒷부분에 나오는 음악이 상황과 어울리지가 않는 음악이 나와요. 사실 그렇게 사람이 죽고 울고 슬퍼하면은 되게 막 장엄한 노래가 나와야 될 것 같고 슬픈 노래가 나와야 되는데 되게 허술한 악기로 따라단 딴따다단 딴딴 이런 음악 나오니까 그게 정말 이질적으로 들렸거든요. 그리고 난 다른 부분도 다 이질적이었다고 생각해. 곡의 테마는 어떨지 잘은 몰라도 곡의 정서들 자체는 다 통통 튀고 혹은 이제 클래시컬한 서사 라인이 중요한 그런 영화 같고 아니면 캉캉도 나왔어 심지어. 영화에서는 김동준이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교선이다 막 이러고 있는데 영화 바깥에서는 감독이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러고 있는 느낌인 거지. 근데 말무리에 나오는 로엔그린 오페라 나왔던 1막 전주곡은 되게 상황이랑 어울리는 느낌이었는데 그 부분의 뉘앙스가 커서 그런지 이질적인 걸 많이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튼 이번 영화에서 나오는 음악들은 무성영화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옛날의 기법들을 사용하고 심지어 장식 요소로서 뭘 가져오냐면은 한복을 빌려줘서 한복을 입고 옛날 건물 앞에서 촬영을 하면서 자꾸 옛날과 현재 그리고 공간 그것들을 반복시키고 대비시켜주면서 그 안에서 아둥바둥대는 플립들의 무리들을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계단을 하필이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아주 길게 뽑아주면서 결국 이 계단 안에서 오르락내리락 해가는 그 인물들의 바둥거림 같은 것들을 전달해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 바둥거림이 있지만 사실은 그 사이에도 플립들은 잘한다 싶더라고. 플립들은 잘한다? 뭔 뜻이지? 그럼에도 플립들은 잘한다? 난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사람들이 어떤 시대를 논하거나 흐름을 논할 때 괜히 심각해지는 그런 게 있어. 뭐 이 시대는 왜 이럴까 뭐 이런 뭔가 막 상실의 시대 막 이러면서 이제 낭만은 끝나가는 거야 뭐 그런 식의 분위기도 있잖아. 오겠지요. 그런 시대는 오겠지요. 하지만 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괜히 술 마신 김에 일장 연설하다 보니 그 분위기에 취하는 그런 홍상수스러운 취중 낭만들. 근데 막상 세상이 흘러가는 게 그렇게 거창하게만 흘러가냐면 그렇지 않거든. 그 사이에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그냥 멀쩡하게 잘 살아가고 시대는 무난하게 흘러가. 누군가 술자리에서 새파를 개탄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납득할 수 없는 세상을 이야기하지만 그 사이에 당연하게도 장강은 흘러가고 시간은 흐르고 그렇게 세상이 바뀌어가는 거지. 우주적으로 보면은 핵폭발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마오쩌둥이 이야기한 적이 있지. 뭐 그런 느낌이더라고. 뭐 카페에서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넣어놓고 창작자가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서사를 궁구하고 자기 일상에서 어떤 찌질한 상황을 맞이하고 그것이 그 영혼에 얼마나 위기감을 주든 간에 타라이에서 플립들은 잘한다. 그런 예를 들니까 좀 이해가 가네요. 뭐 미래 임금님의 옷을 입고 사진을 찍을지 누가 생각이나 하겠어. 뭐 그런 것과 비슷하게.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모든 대사들은 딱히 소임이 그렇게 주어지지 않아. 영화의 대화들 중에서 대체 불가능한 게 딱히 없어.
그냥 레디비 하게 돼 있어. 영화 자체도 레디비의 흐름으로 만들었고 그런 영화가 아닌가? 그런 와중에도 결국 추구해야 될 거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뭐 다 사랑하려고 하는 거지 뭐. 그런 거지 뭐. 참 너스레로 잘 받아치는 것 같아요. 그 사랑이라는 것을.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 물론 그 사랑이라고 하는 측면을 두고 되게 우습게 묘사하기도 했지만 이번 경우에는 더 심각하게 그럼에도 사랑을 하자. 그래도 사과나무 하나는 심어야지 뭐 이런 완전 희망찬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뭐 그냥 뭐 이런 사상에서 뭐 반복하면서 사랑하고 연애하는 거 그걸로 사는 거지 뭐 약간 이런 뉘앙스라서 그 흔히 죽음을 앞두고 뭔가 내 인생에 걸작으로 남을 만한 한마디를 해야만 한다 이런 강박이 전혀 없는 사람인 것 같아서 그게 사실 좀 재밌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럼에도 마지막은 되게 웅장하게 끝내는데 그것도 좀 되게 묘합니다. 그럼 슬슬 마무리를 하면 될까요? 네. 홍상수의 22번째 작품이고 저희 홍번째. 네. 그러고 보니까 홍씨네 홍상수도. 홍씨 아니었어? 네. 지마크틀 이후로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마크틀만 해도 아직 파릇파릇했던 홍상수의 느낌이 살아있었는데 단 몇 년 만에 이렇게 죽음의 정서가 이렇게 영화 밑바닥에 깔려서 이야기를 하는 그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아쉽다? 라는 생각이 좀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파릇파릇한 그의 찌질남들을 더 이상 볼 수 없어 지금은. 클레어 카메라에서 정진영이 그랬더니 이제는 완전 꼰대가 돼버려서 뭐 지금 정진영도 꽤 재밌는데. 아니야 그 파릇파릇함이 없다고. 더 들이대지 않는다고. 옛날에 홍상수였다면 동생과의 자리에 합석을 갑자기 해가지고 대뜸 막 동생 보호하고 막 사랑이 어쩌느니 뭐 그래서 내가 당신을 뭐 따라다닌다 뭐 이런 얘기 할 사람이었다고. 이젠 포기가 쉬워 이 사람이. 뭐 다음 영화 강변 호텔은 기주봉이 주인공인 거 보면은 주제가 더 심화될 것 같아서 아쉽긴 한데 그 와중에 좀 재밌는 게 있어요. 그 와중에 또 맥북 들고 하고 타자 치지를 않나. 음악도 그렇고 역시 꼰대스럽지 않은 홍상수라서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 영화는 코미디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클레어 카메라에서는 빵 터지는 정진영의 헛소리 난 남자잖아 이 얘기했던 그 대사가 그 너무 재밌었고 그 후도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게 웃기게 다가와서 재미있었는데 이번 영화에서는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아서 마냥 코미디로만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리고 홍상수가 왜 영화를 계속해서 찍어대는지 그 인물들이 없으면 본인이 피조물이 없으면은 조물주가 될 수 없잖아. 혼자서는 조물주가 될 수 없다고. 그런 거에 대한 본인의 생각들도 조금 던진 것 같아서 굉장히 흥미롭게 봤고 마지막 엔딩씬에 그럼에도 그들과 합석을 거부하던 아름이 결국 그들 사이에 가서 같이 술을 마시면서 노는 장면을 보면서 홍상수는 술을 먹고 사람을 만나고 즉흥적으로 영화들을 찍어내고 그럼으로써 자기가 역할을 하고 존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사람들은 누구나 그 역할 속에 파묻혀야지만 자신의 기능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흥미롭게 본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사실 그 로엔그린의 전주곡이 나오면서 그 장면들을 사진으로 박제시키면서 공간들을 보여주는 건 되게 미묘하게 감동적으로 사실 좀 다가왔어요. 이 인물들이 있어야지만 영화가 굴러가고 그 인물들로 인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이면들을 해석하게 되고 정지된 사진이 아니라 영상으로서 기능이 발휘가 되는데 그런 것들이 모두 빠져나간 공간은 정지된 채로 사진으로 박제되어도 딱히 이상할 게 없구나. 그 장면들은 영상으로 촬영돼야 될 이유가 전혀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공간과 유기체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마지막에 부각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재밌게 봤고 4점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뭐 저는 이 영화에서 모든 인물들이 여전히 풍자의 대상이었다고 생각해요. 다 가져다 놓고서 감독이 카메라로 바보 만들고 있잖아. 밥통 만들고 있고. 그렇게 하지만 본인이 재밌게 느낀다니까. 그리고
아름도 관찰자로서 갖다 놨지만 결국은 밥통 만든단 말이야. 그치. 올케감에 질투하는 그런 옹졸한 쌍년으로 만들어놨지. 자기 여자친구를. 근데 그렇게 풍자하는 게 그 인물들을 모두 비웃고 조롱하는 거냐면 그건 아니라는 거지. 응. 어떻게 보면 그게 홍상수식 소통법이고 홍상수식 사랑법인 거지. 존나 뒤틀렸어. 사람들이 그렇게 바보 만들고 빙축맞게 묘사하는 게 사실은 그게 홍상수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의 모습인 거잖아. 그런 점에서 역설적으로 그런 위약적인 풍자가 애정을 증명하는 거기도 한 거지. 우리가 시트콤을 보면서 오지명을 비웃고 박영규를 비웃고 하지만 사실은 누구보다도 오지명과 박영규를 사랑하는 거잖아. 네. 그런 거지. 자기 영화를 시트콤으로 만드는 사람이 홍상수라고 생각하고 역설적으로 그 흔들리고 긴장감 넘친 상황들을 연출하면서 자기의 유머러스함을 과시하는 거지. 그 상황에서 홍상수는 가만히 카메라를 대고 있을 뿐이잖아. 사실 카메라 대고 있지도 않지. 카메라는 김영구가 되는 거고 지시만 내리고 있지. 사실 아주 냉정한 포지션에 있는 거라고. 감정적으로 동요하지 않는. 근데 그렇게 아주 객관적이고 냉철한 포지션에 앉아서 자기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오체분시하고 있지만 그런 식의 애정으로 이 영화가 구성되는 거다. 결국은 자신과 관객들과 이 모두를 웃길 수 있는 등장인물들을 배치해 놨기에 영화가 소중한 거 아니겠어? 별점을 주자면 저도 4점 주고 싶고요. 네. 재밌죠. 자기가 인물, 시나리오, 각본, 대본 다 줘놓고서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는 아름 집어넣고 그것도 나레이션으로 박아놓고 옆에서 또 지켜보고 있는. 아니 사실 이유영 박아놓은 것도 좀 악랄하긴 해. 그것도 좀 그렇다 싶긴 했어. 그래도 아름이 코멘트를 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네. 넘어가는 거지. 아름만 코멘트 안 치지 김명수는 코멘트 친다고? 또 무슨 상상을 할 수 있냐면 신석호가 혹시나 스텝 중에 누군가랑 사귀어서 알콩달콩한 모습을 홍상수한테 보여서 이렇게까지 보여주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뭔가 훈계하듯이 김민희 이용해서 쟤 알아? 쟤 알고 잘 만나는 거야? 이 새끼 스태프라고 내 손잡고 쟤네 둘이 먼저 가고 있네 이 새끼들. 내가 너 얘야? 너한테 돈 주고 너 밥값 내가 계산해주고 다 말 되잖아 사실. 말 되잖아. 스태프들이 먼저 가서 촬영 준비할 거 아니야. 손잡고 가서 밥값도 나중에 계산해주고. 아니면 촬영 동안 김민희가 지랄했을 수도 있어. 뭐라고? 아니 딱 봐도 데려다놓은 여자 배우 보면 김민희보다 이쁘거든. 네, 인정? 그건 그렇지. 김민희가 솔직히 이뻐서 떴나 개성 있어서 떴지. 솔직히 그런 생각 없었겠어? 내가 주연인데 제가 더 이쁘네. 바람 피는 건가? 카메라로서 바람 피우는 걸 수도 있지. 저울질하면서.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바람을 피웠다는 건 아니지만 카메라도 그렇게. 아니야 실제로 바람 피웠어. 그치. 그치. 김민희가 1호지. 2호 3호 이런 게 나올 뿐이지. 그러니까 불륜남 김희가 아니야. 네. 그러네요. 불륜남 김희기네요. 카메라가. 네. 저희 3주 만에 돌아온 영화계인데 저희 플립들 다뤄봤습니다. 많은 해석이 있진 않았는데 저희 해석 재밌게 들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나올 차기작 강변호텔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